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웰다잉과 행복 만들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누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면 너무나도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은 어떤 상황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든지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행복한 상황이란 경제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을 빼놓고는 절대 행복이라는 감정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행복의 필수 요건 중 하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고 현재 본인 주위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무한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늘 목이 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집에 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나 또는 적은 것에서 오는 기쁨,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향기로운 차 한 잔으로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산길을 지나다가 무심코 한 송이 꽃 앞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화로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은 크고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매일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실 수 있는데 감사하고 강변을
산책하면서 또는 뒷산에 올라 나무 향기나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집에서 좋은 글을 읽는다든지 글을 쓰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웰다잉과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PPT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14장 웰다잉과 행복 만들기입니다. 1. 웰다잉과 행복. 먼저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하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사상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전적 체계에서도 행복은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현세의 행복을 상대화하였지만 중세의 공통선이라는 발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자의 행복을 배려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행복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행복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지고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실체는 존재하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몫이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웰다잉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거창한 철학적이고 형이사학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실존적이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스스로가 찾아가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천은 마음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행복을 만드는 주체적인 마음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행복의 시작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자이며 작가인 벤 사하르 교수에 의해 행복학이라는 과목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가져온 보편적인 의문을 실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고 알아낸 해답이 바로 행복학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이론적 틀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규범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치관의 증거입니다. 행복은 인류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으며 인류사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행복에 대한 신념과 희망, 그리고 갈망과 도전이 인류사를 빛나게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이며 웰다잉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법륜스님께서는 행복은 기분 좋은 것이고 불행은 기분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기가 잘 통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기를 쓰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를 쓰다 보니 기가 다 빠져나가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과 불행을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평화로운 상태가 진정한 행복의 상태라고 합니다.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심리학자 데이빗 리켓은 긍정적인 태도와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인 셀리와 에드디너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스킬데스키는 행복의 핵심은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에서 행복이 추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필요를 넘어서서 갖고 싶은 욕망에 붙들리게 됨으로써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은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자신의 불행이나 행복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전제로 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행복감이 아닌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며 타인과 나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로 되어 가고자 할 때 생겨나는 만족감입니다. 웰다잉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웰다잉의 목적과 궁극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있는 현실 그대로를 행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도구로 하여
행복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적 조건을 변화시켜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렬한 무기가 죽음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3번)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행복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복은 내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아도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은요, 위를 쳐다보는 사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보면 금메달을 딴 선수가 가장 행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기대했던 금메달을 딴 선수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길 바 없는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를 보았을 때 의외로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1등을 못한 아쉬움으로 2등은 항상 행복감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권에 들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행복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여 더 나아진 데서 만족을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조금은 불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되어도 남보다 더 잘 되지 못하면 만족감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사회라는 틀 안에서 남과 비교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살면서 가까이 있는 행복을 제대로 느끼면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행복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사랑이나 우정, 화목, 존경, 명예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계 효용 채증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질리지 않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사랑과 우정이 많다고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선진국 사회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낮지만 환경과 인간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이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이나 우정, 존경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크다는 것은 행복 창출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요소로는 결혼 만족도, 결혼 생활 만족도, 직장 생활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를 가장 크게 꼽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만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의 향상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이야기이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제적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것이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즉 돈보다는 주거 환경이나 인적 환경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사회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5번)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자 로스웰과 코어는 생존 조건, 즉 사회적인 욕망 등입니다. 생존 조건이 개인적 특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지수라고 하고 행복 방정식을 명명하였습니다.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얼마나 사교적이고 정열적이며 변화의 유연성을 갖는가? 두 번째, 당신은 얼마나 긍정적인가? 세 번째, 당신의 건강, 재정, 안전, 자유 등의 조건에 만족하는가? 네 번째, 당신의 하는 일에 몰두하고 만족하며 목적의식으로 일을 하는가? 그 다음, 로스웰과 코언의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계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친구,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하라. 두 번째, 몇 명의 친구가 수많은 이방인보다 낫다. 즉 대인관계를 끈끈이 유지하라. 세 번째, 취미활동을 위한 여가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 과거나 미래보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다섯 번째, 운동과 휴식을 가져라. 여섯 번째, 이룰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하라. 일곱 번째, 행복하려면 행복하려고 노력하기를 포기하라. 자, 이게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계명입니다. 참고로 탈벤 샤하르의 행복한 사람의 분류법을 알아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성취주의자, 쾌락주의자, 의무주의자, 행복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런 철학자들이 설명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행복을 여는 방법은 보고 싶은 사람 언제든 꼭 만나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음식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고 일상생활을 기쁘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즐겁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심리학에 의하면 행복한 삶은 세 가지 측면이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은 일종의 기술이고 경험이다. 즐거운 경험을 자주 하고 즐거운 경험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고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가진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행복을 위해 단순히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 이상의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즐거운 삶은 중요한 제한점이 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 부분 유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낙천적인 부모에게서 낙천적인 자식이 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비슷한 성격의 자신을 낳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요. 또한 즐거움은 곧 익숙함이라는 것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더라도 그 대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즐거움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키스 혹은 새로운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이 계속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소중한 삶의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관여하는 삶입니다. 관여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이나 일 혹은 사건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입을 경험한 사람은 지루함과 좌절이 아닌 생동감이나 활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도전과 기술의 향상을 취한 동기를 지니게 됩니다. 삶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입 이론의 출발점은 칙센터 미하이 교수에 의하면 몰입의 경험을 풍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함을 넘어서는 훌륭한 삶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작은 행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자신만의 강점을 인식한 뒤 그 강점을 사용하여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속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봉사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만이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음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이룬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조금씩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보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기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받은 잠시지만 감사의 인사, 또는 자원봉사로 흘린 땀을 닦으면서 건네받은 시원한 물 한 잔 등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남을 위해 한 배려의 양과 질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약해서 5가지 정도를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건강이라고 할 때 몸의 건강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몸의 소중함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제1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뭐라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를 말하면 평소에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해봤던 것. 그 다음 3번째로 가족이나 친한 주위 분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행복의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정신적 조건입니다. 몸이 건강하다 해도 정신 건강이 나쁘면 우울증이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정신건강은 극단적으로 자살이나 범죄와 같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므로 몸의 건강과 더불어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건강 요소일 것입니다. 다음 3번째, 환경적 조건입니다. 삶의 질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적 조건은 주거 조건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국가적 상황을 비롯해 경관이나 물과 공기 등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나쁜 대도시보다는 시골이나 근교로 가서 집을 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을 하지요. 다음 4번째, 사회적 조건입니다. 소외감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조건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과 같은 대인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물질적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것이 물질입니다. 즉 돈이겠지요. 현대사회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는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은 충족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는 행복은 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풍요롭게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밝은 쪽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라. 두 번째,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지 마라. 세 번째,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네 번째,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라. 남의 생각을 따라하지 마라. 다섯 번째,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의 면을 발견하라. 여섯 번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라. 일곱 번째,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답을 찾아내어라. 일곱 번째, 표정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라. 아홉 번째, 공감과 배려로 타인의 지지를 이끌어 내시오. 마지막 열 번째, 베풀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우리 10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인 거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이 이렇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지수는 돈이 많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매사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 마을을 상대로 실험한 후 밝혀낸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도 발휘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 즐겁게 행동하라. 평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웃으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아라.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신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작은 보상이나 선물을 함으로써 현재를 살아라. 하루하루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데 대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행복한 삶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 친구와 가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그 다음, 현재를 즐겨라. 우리는 현 상황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하면서 현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그다음, 시간을 잘 관리하라.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까지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간을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준비하라.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 음악을 감상하라.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때 따라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을 하면 기분 전환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 취미를 가져라. 자, 취미를 가지게 되면 매사에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짜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우리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시간을 아껴 쓰면 좋겠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일할 때 행복을 느껴야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은 사랑이다. 즐겁고도 행복한 성생활을 하라. 가정은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게 먹으라. 긍정적인 마음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 기분이 좋아지는 지름길은 운동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한 휴가를 즐겨라. 미소만으로도 내 삶이 배로 행복해진다. 행복을 부르는 기분 좋은 소리는 웃음이다. 긍정의 씨앗을 뿌려주는 행복의 길잡이는 신앙을 갖는 것이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를 실천하라. 행복 이루는 기술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맺기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이지요. 연인이 되건 뭐 부모 자식 간이든 동료 간이든 우리는 관계를 잘 맺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베풀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행복의 요소는 바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것은 하찮게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죽음이 종말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이 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은 허무하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즉 새롭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인생 무상은 보통 우리가 허무라고 하는데 허무가 아니고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요즘 현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순간순간을 자기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아껴서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고 여기 이곳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여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후회 없이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PPT 자료를 통해서 웰다잉과 행복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분류의 사람을 찾아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넓고 멋진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살고 명예도 있지만 나이도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 최고의 행복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팔다리로 마음껏 뛰고 걷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젊고 건강하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을 만난 그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즉, 본인에게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당연시 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른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오펜하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본인 자신 주위에서 행복을 키워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고 주위에서 행복을 찾아보신다면 작은 행복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행복들을 꼭 찾으시어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웰다잉 교육은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이나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임사체험을 중심으로 장례 문화의 과정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웰다잉의 목적과 실천을 통해 본다면 죽음 인식의 각인으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남은 삶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는 사람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시력은 있지만 인생의 꿈이 없는 것이 더 큰 불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삶이고 후회 없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웰다잉 교육의 이해와 실제 과목을 공부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웰다잉이라는 과목이 학문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